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세상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이른바 유령 아이들.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제도를 고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긴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입법 움직임의 속도가 과연 날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 서울 수방사 부지 사전 청약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경제부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 결석한 아이들 실태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인천에서 오랫동안 결석을 한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전국에서 장기 결석 학생 6천여 명이 확인됐는데 20명은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 있습니까?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장기 결석을 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3월 한 달 동안 사유를 밝히지 않고 7일 이상 결석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전국에 6,871명. 대안교육이나 학교 부적응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 중 59명에 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 20명은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4명에 대한 사건을 이미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학생과 취약 아동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과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아동학대 증상이 발견된 20명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 지원, 가정 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복지부, 경찰과 함께 매년 2차례씩 장기 결석 학생들을 대면 조사해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상담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기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갓난아기 시신 2구, 다름 아닌 친모가 살해한 뒤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친모 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고 씨가 끝내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출생 신고가 안 된 다른 아동 2명이 추가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하려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2시 반 영장 실질 심사가 친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고요? 네, 별도 대면 신문 없이 서면 심리로만 진행됐습니다. 친모 고 씨가 낸 심사 포기서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남아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각각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길게는 5년 가까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새 아이를 기르고 있던 고 씨는 더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 상황 등 부부의 경제 상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며 범행을 일절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조사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혹은 묵과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기 2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한두 달 뒤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에서는 행방이 묘연한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산과 한 차례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한 명은 친모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왔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지난 2019년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이로 현재 엄마와 아이 모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어제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로써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안은 경기 지역에서만 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말한 경기도 사건 가운데 하나겠죠. 이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성 영아유기 사건 친모 20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월 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에서 온라인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태어난 지 8일 된 여아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키우기가 어려워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인천에서는 감사원의 표본조사 대상 어린이 3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요청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가 조사한 결과 해당 어린이들은 모두 생존해 있고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무사한 아이들도 있어 다행입니다만 최근 이렇게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뒤늦게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 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뉴스큐에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일단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돼 왔는데요. 이를 고려해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청년들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 등 당의 청년 정책을 소개했는데 특히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방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릉 현장 최고위를 진행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발전 정책도 약속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학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교육 정책에 대해선 졸속 행정을 가리려는 탄압 정치의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수산업과 관광산업 등 산업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맹비난했고 여당은 거짓 괴담으로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돈 문제로 왜 우리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더 한심한 것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후에 천일염 가격이 한 달 만에 83%나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1야당이 나서 괴담을 선동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일본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반대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포 동의안 가결도 당론으로 정하라고 당에 요구했습니다. 김남희, 윤영중 혁신위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거라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신 전 국장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지난 2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가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살피려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도지사 초청 공문과 2019년 남북 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를 신 전 국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국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당정이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입시학원의 공포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임시 신생아 번호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커다란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선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법 논의의 속도가 붙을까요?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구를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네. 아무튼 이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좀 실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이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병원 안에서 확인된 결과잖아요. 병원 밖까지 예상해 본다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사실은 신혼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모텔이나 심지어 빈집에서 출산하고 거기에서 바로 아기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베이비박스로 보호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산모가 제대로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출산을 했고 임시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가 출생신고 안 된 게 확인이 되잖아요. 추적 가능한 숫자가 2,200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생하면 추적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거래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건이 이번에 확인된 네. 겁니다. 아까 저희가 임시 네. 신생아 번호를 좀 정리해봤는데 개념을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으면 네. 이 번호만 남는다는 거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있는 아기들이 출생신고 안 된 게 추적이 되고 확인이 네. 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네.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누구도 모르게 됩니다. 네. 사실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해본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네네. 않으면 이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출생신고 의무가 뭐 이제 출생자의 그 뭐가 해야 부부 또는 뭐가 하고 혼외자는 뭐가 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동거 친족이나 분만에 관한 의사 조산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네. 대부분은 부모가 하고 뭐가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 하지 부모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죠. 네, 5만 원의 과태료. 물론 사실 이 5만 원의 과태료 대개 부모들은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출생신고를 굉장히 설레고 흥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낼 이유가 네.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의 지금 경우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 네, 네. 결국 이 제도 밖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번엔 지금 병원을 통해서 추적한 거고 뭐 예를 들면 교육이나 복지 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출생신고되지 않는 아동을 추정하는 방법은 네.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했던 그 방법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는 그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고 네. 그러나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도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네. 해야 될 일로 제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보호출산제 관련한 익명출산을 도입하는 보호출산법을 발의를 했었죠. 네. 다음 질문이 바로 그 시스템에 뚫려 있는 큰 구멍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를 좀 계속 네. 다뤄보시면서 가장 큰 허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허점이라면 네. 허점이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은 거죠? 사실은 관심의 네. 말씀하시죠. 예. 네, 관심의 부족이 가장 크겠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고 축복 속에서 낳아서 사랑 속에서 잘 자라지만 네.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기들이 있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여러 차례 책임 있는 기관이나 장들에게 질의를 합니다. 네.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머뭇거리는데 제가 말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표시를 못하는 아기라고. 그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축복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기라고. 이 아기들의 울음의 의미를 찾아서 이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관심, 게다가 이 아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서 경악하는데 사실은 이런 징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강원도 둘레길 눈 위에 아기를 신생아 15일 된 아기를 버려둔 일, 게다가 며칠 전에는 모텔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변기 안에 넣어서 뚜껑을 덮은 일, 또 창밖으로 아기를 버린 일 비일비재합니다. 네. 게다가 제가 이 보호출산법을 발의한 배경은 2020년 10월 말쯤인가 쌀쌀한 날씨인데 그때도 이 베이비박스가 관악구에 저기 구석진 데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려면 심야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또 12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이 이 아기를 안고 12계단 올라가서 몇 발자국 더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따뜻한 보금자리인 베이비박스고 그런데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왼쪽에 물통 위에 아기를 두고 갔습니다. 이 여성의 마음은
안에서 나와서 이 아기를 보호해 주길 기대했겠죠. 네. 그러나 이 아기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분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국정감사 기간인데 제가 너무나 아기에게 미안해서 점심 때 국화꽃을 사들고 거기 가서 네. 아기를 추모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거기 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네. 오른쪽에 문을 열면은 따뜻한 보금자리인데 그 보금자리를 보면서 제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아기를 맡겼으면 이 아기는 살아났을 텐데 이렇게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죠. 네. 그리고 누구도 모르지만 제가 정기국회 때 국감장에 제 책상 위에는 국화꽃을 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일에 보호출산법을 발의를 했었죠. 네,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울컥하셨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모여서 좀 국회에서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어떤 신원을 보호하면서 아이의 안전까지 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나온 그렇죠. 아이디어가 출생 맞습니다. 통보제가 하나고 보호 출산제가 하나거든요. 직접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출생 통보제는 병원에서 주로 이제 병원에서 낳는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에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시은면 장에게 출생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정부가 발의를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왜 행정기관에 할 일을 의료기관에게 맡기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은 또 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불안도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병원을 기피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보호출산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보호출산이 덮어두고 익명출산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위기 임산부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양육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고 상담을부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본인이 출산할 수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면서 아기를 그때부터는 국가가 보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오면은 입양을 갈 수도 있고 입양이 안 되면은 결국은 시설이나 위탁되어서 보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출생 통보제만 하면은 병원을 기피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보호출산제가 같이 도입이 되면은 둘 다를 좀 만족하고 최소화시키는 거죠. 위험에 놓이는 아기들을 최소한 그래도 많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고지순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데 네. 비난 내지 비판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임산부도 아기도 그다음 차선책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입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법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러 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네. 계류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의료계의 반발을 포함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요? 처음에 제가 보호출산제는 2000년 12월 1일 날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5월 21일 날 법안 소위 1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에 열렸는데, 계속 그때 한 말이 출생통보제가 같이 도입돼야 된다. 병행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 빨리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때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꼭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계속 푸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2년 작년 4월인가에 출생통보제를 발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않는 이유는 네. 관심이 없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일까요? 사회적 전체의 관심인가요? 아니면 의료계 같은 경우 지금 행정? 저는 맞죠. 사회적 전체. 의료계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정부 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바로 시험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담시켰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그거 두 가지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제가 올 3월에 또다시 출생통보제 법안을 네.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시험 면장에 통보해야 하지만 다만 심평원의 그 전산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네. 그 의무를 가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이고 의료기관 부담도 적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기피하는 거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은 그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만난 의료계의 뭐 소아청소년과 학교 회장님이나 산부인과 학회나 또 부산시 여의사회나 이런 분들은 좀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네. 게다가 덮어두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문제되는 걸 저한테 제안을 하면 저도 같이 논의해서 자, 그런데 의원님, 우려되는 부분을 시간 최소화시켜야 관계상 되는데 하지 이번 않았던 거죠. 실태조사 네. 결과를 통해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국회를 연결해봐도 여야 네, 네.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좀 시간 관계상 네. 화면에 보여주시고 이번엔 좀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야말로 저는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울분을 토하는 끝이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한 해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형사 입건된 아기만 해도 한 해에 120, 20명이거든요. 이런 아기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밖에 있는 아기들 포함하면은 한 해에 수백 명이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울음으로밖에 다른 나라 못한 사례를 이 좀 보여드리고 아기들을 살려야 됩니다. 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실내 출산제, 익명 네. 출산제 이런 걸 도입한 나라들은 조금 어떻습니까? 좀 개선이 됐나요, 현실들이? 프랑스는 41년이고 예. 독일은 2014년인데 한 해 5, 600명의 아기들이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정치도 이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함께 해서 좀 이번엔 좀 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 좀 입법으로 연결이 네. 돼서 제2의 수원 사건 또 제3의 화성 사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본안 소송에서 면직의 부당함을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였던 자녀 임기에 복귀할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긴 하지만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걸 알고도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방송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소홀히 하고 또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 의무를 내버려 두는 등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 전 위원장은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면직 처분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직권 면직할 수 있는지도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기된 혐의는 증거 조사를 통해 인정돼야 하는 부분으로 면직 집행정지 여부를 다룬 지금 재판부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곧바로 면직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오늘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예상됐던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과이자 방송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낸 거죠? 네,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법원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한 전 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는 걸 사실상 승인했다며 그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방통위원장 지명 시기와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맞물릴 수는 있겠지만 인선 과정에서 그런 고려까지 할지는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과로 차기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역시나 여야 입장은 극명히 갈렸죠. 네,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방송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굴종시키려 한 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 저해를 우려한 점을 거론하며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사라져버렸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권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베트남과 아세안 양자 차원에서 모두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이행하는 데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95분간 주석궁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양국 사이버 안보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사이버 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 운영 그룹 SSG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 후속 과제를 제안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 사이버 훈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최근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청과 경찰이 마찰을 빚었는데요. 오늘 오전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이고 퀴어 축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일단 압수수색은 4시간여 만에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경찰 수사관 20여 명이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4시간 10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모두 마쳤습니다. 시청 4층에 있는 공보관실 뉴미디어 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한 겁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운영하면서 홍 시장과 관련 영상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고 개인 업적까지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자체장은 분기별로 한 번만 홍보물을 발행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시점이 조금 미묘한데 대구시청 그리고 최근에 대구경찰청과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엿새 전 대구에서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대구시와 경찰청은 도로 조명 허가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현장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도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SNS를 통해 선관위에서도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한다며 대구경찰청장이 막 나간다고 또 한 번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와 퀴어 축제 갈등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에 영장을 발부한 만큼 17일에 있었던 퀴어 축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두 기관의 갈등을 두고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퀴어 축제 마찰을 두고 대구시에 반격을 가하면서 대구시를 압박한다는 해석이 먼저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퀴어 축제를 핑계로 대구경찰청장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워 수사 초점을 희석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 전 특검을 대상으로 대장동 일당에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추궁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 2억 5천여만 원과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정받았다는 5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아닌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조사 내내 50억 클럽 의혹 전반에 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서울과 부산 귀금속 상가에서 7차례에 걸쳐 2,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7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한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중간책인 70대 한국인 남성 등 모두 1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중국에서 10만 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구매가보다 비싸게 마약을 팔아서 2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시간 사람을 쳐 다치게 한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다가 구속됐습니다. 회사 대표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 술에 취해 부산 대연동 편도 5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5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뒤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화성시 목동 119 안전센터 앞 삼거리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굴착기를 몰던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부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YTN은 장마철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을 찾아서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집중호우와 함께 매우 강한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해안가 지역은 선박과 해양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덮친 목포 앞바다. 1200톤급 대형 해상 크레인이 바다를 표류합니다. 구둣과에 묶여 있었지만 밧줄이 끊기면서 무인도까지 떠밀려간 겁니다. 전남 서남해안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배가 아마 이제 뭐 파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죠. 하고 이렇게 줄 전부 매놓고 이제 사람이 전부 이제 배 선주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 올해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엘니뇨까지 더해지면서 긴 장마와 강한 태풍이 예상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평균 4건에서 5년 평균 4.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비바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해안가 지역은 만조 시기와 겹치면 폭풍해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박을 단단히 동여매는 등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는 홑줄이 금세 낡아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물과 어구들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해양경찰도 장마와 태풍 내습 시기에 맞춰 구조 대응 태세 유지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해양 종사자께서는 실시간 기상 정보 확인과 함께 선박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등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고 태풍 등 기상 위험 상황 시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변화로 더 범람하는 자연재해, 미리 알고 대응하면 소중한 목숨도 지키고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전국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천일염 주생산지인 전남 신안군 염전을 방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신안 농협을 찾아 천일염 배송 상황을 챙기고 염전 창고에서는 최근 생산과 재고 현황과 출하 가격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과도한 불안과 잘못된 정보로 천일염 시장의 왜곡이 심하다며 이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생산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일염은 6, 7월에 공급되는 물량만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넘는 12만 톤에 달한다면서 수급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 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 계약 기준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도 매겨 공공조달 입찰 자격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 지역의 청약에선 50대 1에 이를 정도로 경쟁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6호선 세전역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평균 2,610만 원이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원대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같은 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1,992만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0%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달 청약 경쟁률 78.9대 1을 기록하며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며 계약 포기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은 18억 원 정도로 13억 원이었던 분양가에 비해 5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낮은 층 외진 쪽은 17억 5천, 아주 좋은 거 남양 판상형 높은 층은 18억 5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거래는 좀 활발한 편이에요.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49.8대 1로 전국 평균의 7배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10.3대 1보다 5배 가까이 높아진 셈입니다. 서울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지역 저점론이 힘을 얻고 원자재가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장 싸다는 인식과 젊은 층 실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확산되면서 올 하반기엔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지난해 분양가는 16% 넘게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5% 가까이 뛰는 등 최근 2년 동안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분양가격 급등세가 오히려 청약 수요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흡수하는 수도권 분양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당분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또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이 저렴해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 수방사 부지 사전 청약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쟁률이 나왔는데 비교적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일반 공급 경쟁률이 600대 1을 넘어 역대 최고로 높았습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리포트에서 50대 1을 말했는데 600대 1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인데요. 이번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 청약 경쟁률 전체적으로는 따져보면 무려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번에 처음 청약 넣어봤다는 사람들 많았는데요. 사전 청약 물량이 255가구였는데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반 공급에는 79가구 모집에 5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무려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121대 1을 기록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210대 1까지 치솟았고요. 생애 최초 청약이 181대 1, 노부모 부양이 59대 1, 다자녀가 20대 1 순으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게 아무래도 입지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공공분양 역사 이래 최고의 입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과 노량진역이 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여서 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입니다. 네. 또 관심을 끌었던 게 분양가인데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 추정가가 약 8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 공공분양인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처 한번 집값을 따져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넘고 최대 한 14억 원 정도까지 합니다. 이 주변 시세보다 4에서 5억 원은 더 저렴하다 보니까 가히 로또 분양 뭐 이런 말까지 나올 만 하더라고요.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 나오는데 사전 청약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으십니다. 내년 9월 중순에는 또 본 청약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입주 예정일은 4년 뒤인 2027년입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645대 1이고 전체 사전 청약 경쟁률은 283대 1. 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걸 보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뭐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한 흐름이긴 한데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상승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4% 올랐습니다. 네.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지역별로 따져보니까 서울 송파, 강남, 서초, 이 강남 3구 지역의 상승폭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도봉이나 중구는 조금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여전한 겁니다. 네. 또 이 경기와 인천 수도권이랑 그 세종은 아파트 값이 상승했지만 지방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분위기입니다. 이 지도를 같이 보시면 수도권과 세종, 대전을 빼고는 대부분 주황색이죠. 오히려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5% 정도 하락했는데요. 지난주보다 오히려 하락폭은 커지면서 지역별로 이 양극화 현상은 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분양가 껑충 뛰었다는 얘기도 많은데 실제로 얼마나 비싸진 겁니까? 네, 쉽게 예를 들면 아까 방송에 나왔다시피 이번 달에 청약을 받기 시작한 서울 은평구 세저역 근처 아파트 단지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2,610만 원이었는데요. 이른바 국민편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 8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불과 3년 전 이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3.3제곱미터 분양가가 1,900만 원대였거든요. 예. 이 사이에 한 30% 네. 뛴 겁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올랐는데도 여기 경쟁률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청약 경쟁률이 80대 1에 가까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평균 49.8대 1로 전국 평균의 7배를 넘어섰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지난해 평균 경쟁률이랑 비교하면 한 5배 정도 뛴 셈입니다. 그리고 흔히 뭐 줍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이제 올해 3월부터는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이제 자격 조건이 좀 완화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아파트 평균 경쟁률 1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파트 값 내린 것 같다. 지금이 제일 싼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에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확인해 보니까 3천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한 달 단위로 정말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예. 지난달보다도 1%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하반기 청약이 예정된 단지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지역 저점론이 힘을 얻고 원자재가 급등으로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장 싸다는 인식과 젊은 층 실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확산되면서 올 하반기엔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네, 방금 전문가 얘기에서처럼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근 건설업계에서 시멘트 값 인상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네, 분양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따져보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이 또 오를 예정입니다. 이 쌍용 C&E와 성신양회가 시멘트 가격을 한 14% 정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이랑 전기 요금이 올라서 더는 버티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네. 이 지금 보이시는 7개 기업이 국내 시멘트 전체 생산량 98%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가격을 올린 두 기업은 유일하게 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 다른 기업들도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매 가격 인상을 했지만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51.60까지 인상된다고 감안하면 솔직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시멘트 값의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값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내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톤당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정점을 찍었고요. 네. 이때 시멘트 값도 2차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연탄 값이 지난해 고점 대비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멘트 업계는 당시 유연탄이 오른 만큼 시멘트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그런 주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레미콘, 철근 값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비 부담 커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2년도에 시멘트 레미콘 단가 인상이 좀 급격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공사 현장들의 원가가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상처가 나 있는 상황에서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양측이 이렇게 좀 입장 차가 크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를 두고도 입장 차가 아주 첨예합니다. 시멘트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따라서 분양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에 주장이 다른데요. 시멘트 업계는 우선 한 100제곱미터 아파트 한 가구를 짓는데 시멘트 20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시멘트 비용이 가격이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전체 평균 분양가 한 0.5%밖에 영향이 안 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 한 10% 오르면 이 공사비는 많게는 1.4% 오르고 그럼 분양가는 그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시멘트 가격 당장 오를 예정인데 이 전까지 양측이 아직 가격 협상을 그렇군요.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됐던 2년 전보다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집이 116만 가구인데요. 이 보증금 규모가 288조 원을 넘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 차액이 24조 원에 달한다는 정말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부분 한 10명 가운데 8명은 집주인이 이제 계약자에게 보증금 돌려주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예. 하지만 이 가운데 한 7, 8% 그러니까 한 최대 9만 가구 정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결국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빚을 내면서 전체적인 가계 부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현재 역전세난 피해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좀 일각에서는 좀 무리하게 갭 투자하기 위해서 뭐 돈 빌렸던 임대인들을 뭔가 국가가 돈 빌려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힘이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역전세나 우려가 커지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눈여겨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주택 전월세 비중을 따져봤더니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 비중을 역전했다는 건데요. 이 서울시가 201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표적이 되기 쉬웠던 단독 또 다가구 주택 월세 비중은 한 70%를 넘었습니다. 불안감이 반영된 거겠죠? 그럼요. 그런데 반면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좀 크지 않았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41% 월세 수준으로 좀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이런 통계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되기 쉬웠던 뭐 다가구 주택 또 빌라 이런 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좀 불안감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네. 전세 기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얘기까지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경제 뉴스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시간 사람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려다가 범행이 탄로나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편도 5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람을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곧바로 현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차량을 택시기사가 막아섭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운전자 A씨.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로 달려가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다친 피해자를 잠시 살펴보는가 싶더니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 소유자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직원도 본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꾸민 대화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혐의점이 의심이 돼서 저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해서 분석한 다음에 혐의점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달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 범죄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 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거짓 진술한 B씨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벌써 급격히 늘고 있죠. 지난달 기준 올해 출국자는 6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출국자 수인 655만 명에 벌써 근접한 수치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면 사건, 사고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에 외교부가 여행업계와 안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가 대표적으로 주의를 당부한 게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입니다. 联合国反间谍法自2023年7月1日起施行。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매수하거나 불법 제공하는 것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기밀이 아닌 자료더라도 유출하거나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을 간첩 행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 정의가 아직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비판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 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은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하고 추방된 경우 10년 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본 여행, 요즘 초엔저 현상으로 많이 개혁하고 계시죠? 일본으로 떠날 때는 최근 일본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평소 착용하는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출발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여행을 갈 땐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와 연락처를 미리 공유하고 태풍 마와르로 여행객들이 괌에 갇힌 사례 등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하계 휴가철 주의사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죽은 상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속초시 장사항 앞 2.7km 해상에서 길이 1.9m 백상아리로 보이는 상어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20분쯤에는 속초항 앞 5km 해상에서 길이 2.4m 악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것을 조업 중인 어민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조수로 유명한 백상아리는 상어 가운데도 가장 난폭한 종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악상어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초 해경은 서핑과 다이버 등 해양 레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어 포획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 호텔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6,916건으로 전체 화재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을 제외하면 다중이용 업소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이 53건, 숙박시설이 52건, 창고시설이 4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인들, 어떤 예우를 받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챙겨줄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의 선행을 증명해내고 또 몇 차례 심사를 거쳐야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의사상자 제도를 모르는 공무원들과 입씨름까지 벌여야 해서 자괴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자영업자 조인수 씨는 지난 4월 가게 근처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를 목격하자 주저없이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재를 알리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에서 일반인이 소방대원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면 활동 비용을 지급받도록 하지만 조 씨처럼 자발적으로 구급 활동을 펼친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따로 없는 탓입니다. 조 씨는 속상한 마음에 의사상자 제도도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씁쓸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응급 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수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다른 시민의 생명을 구하다가 다친 의사상자로 예우받으려면 의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모아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부터 보건복지부까지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도 3단계나 됩니다.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의상자로 인정받더라도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등의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발품을 팔아 지자체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네들이 뭔데 취업 신청을 해? 당신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러다 보니 실제 예우를 받는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5명이 의상자로 인정된 가운데 의료급여와 취업보호까지 받은 경우는 10명에 그칩니다. 증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창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하지 말아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이타심을 발휘하고서 오히려 상처받는 의인들. 이들이 바라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셨다가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고 제가 그 병원을 그냥 나갔더라면은 저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기들의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후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 이모 씨와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연예 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기획사 직원들이 자기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 10여 알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졸피뎀을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서울 A병원 소속 의료진 4명을 송치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경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순경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20대 B 순경을 지난 8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0년부터 10달여 동안 경기 군포경찰서에 소속돼 있으면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등에서 후배 경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순경은 지난해 8월부터 넉 달여간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경비 등을 이유로 차벽 트럭 20대 교체를 추진합니다. 경찰청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예산안 요구 내역을 보면 경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차벽 트럭 20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구매한 차벽 트럭이 10년이 지나 노후화했고 용산 지역 외곽 주요 차단선 구축과 경비 상황 대응 등에 필요하다고 교체 이유를 적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광범위한 차벽 활용이 집회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2018년 운용 지침을 바꿔서 과격한 폭력이 없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는 차벽을 쓰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혜와 조현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스스로 도망쳐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이 넘는 도피 생활은 일반적이지 않고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재작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 이제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고한 대로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0살로 태어나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 그동안 누가 아이의 나이를 물어오면 우리 나이로 7살 혹은 만 나이로는 5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5살이라고 만 나이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조건 만 나이로 보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을 때 12세 미만은 한 알, 12세 이상은 2알로 적혀 있다면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을 해서 정량 초과 복용을 피해야 되고요. 6세 미만은 무료인 버스 요금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착각을 해서 6살이 지난 줄 알고 돈을 냈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이나 60세 근로자의 정년, 또 65세 이상 경로 우대처럼 기존에도 생일에 따라 적용이 됐던 만 나이 기준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일과 관련 없이 출생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대표적인데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해에 다음해 3월에 입학을 합니다. 올해는 2016년생이, 내년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가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04년 이후 출생자가 내년엔 2005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도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취업이나 학업, 단체 생활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또 7순이나 8순 같은 사적 영역의 관습은 강제 적용하진 않겠지만 만 나이로 자연스레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54억 달러 늘어 5달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967억 9천만 달러로 지난 4월 말 대비 5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화 예금 잔액은 지난 1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하다가 5개월 만에 늘었습니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은 822억 9천만 달러로 4월보다 30억 9천만 달러 늘었고 유로화 예금도 12억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엔화 예금은 9억 3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미 상원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보고 청문회에서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매우 빨리 움직였다며 이젠 우리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금리 동결 사례를 거론하며 조심스레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길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언급한 것과 같이 대다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이 올해 금리 인상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2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9.3원 오른 1,304.2원에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환율을 밀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엔 제정 환율은 2.81원 내린 910.0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제주도는 예년보다 엿새, 또 내륙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은 건데요. 과거와 달리 최근엔 장마 시작이 늦어지고 초반 강수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등 아래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비바람에 아름드리 나무도 세차게 흔들립니다. 지난 2021년 7월 3일,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게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지만 제주도는 예년보다 엿새, 내륙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은 장마의 시작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철의 특징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장마철의 강수가 시작과 종료가 모두 늦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비가 자주 내렸던 과거와 달리 장맛비도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해졌습니다. 1994년 이후 장마 초기인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의 강수량이 과거보다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마가 끝난 뒤인 8월 초의 강수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장마도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걸로 예고된 만큼 저지대와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배수구 역류 등 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도 연천과 가평, 강원도 홍천과 춘천 지역에 오늘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지난 19일 해제된 이후 나흘 만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히고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평과 춘천은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다른 나라의 날씨 상황과 여기에 따른 피해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야구공보다 훨씬 큰 우박이 덮치면서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고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류재복 기자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모습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넘어지면서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뒤집힌 채 날아간 경비행기와 망가진 활주로가 엄청난 바람의 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인구 570명의 작은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시속 175km의 폭풍과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됐고 기르던 가축도 폐사했습니다. 쏟아지는 우박에 놀란 관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간신히 피해 들어간 천막 사이로 얼음덩어리가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콜로라도 야외 공연장 객석에 우박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우박에 맞아 깨져버렸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째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시달렸던 텍사스주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 경보가 내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 지린성 난핑과 북한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세관이 최근 다시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경 전면 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인데 정부는 아직 양측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북중 국경 개방 움직임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최근 난핑 무산 국경을 개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통관 업무를 재개해 중국에서 화물 트럭으로 북한에 물자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훈춘 원정리에 이어 두 번째 북중 국경 간 도로 운행 재개입니다. 특히 난핑 무산 도로 개통은 무산의 철광석 반입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산에는 730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이 있는데 2017년 발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의 철광석 수출은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난핑 무산 세관은 다른 지역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탈북민 북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난핑 무산 국경 개방이나 탈북민 북송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중 당국에서 북중 국경 개방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부에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 속에 아사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평양 이외의 내륙 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도 농업과제를 강조하면서 일부 경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습니다. 오랜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이제는 국경 개방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전면적인 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1차 발사에 실패한 뒤 2차 발사를 예고해온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일대 사진을 보면 북한은 지난 16일부터 18일 서해 위성 발사장 단지 전반에 걸쳐 재포장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곳 신규 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체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네,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이 된 잠수정의 탑승객 5명 모두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부서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 더미는 관광 잠수정 타이탄이었습니다. Remote operated vehicle from the vessel Horizon Arctic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잠수정이 찌그러져 부서진 채로 발견된 만큼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와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등 5명이 탑승했습니다. 잠수정은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심각한 수압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잠수정은 지난 일요일 심해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 모선과 교신이 끊기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한때 해저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감지돼
생존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결국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게임용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했던 잠수정의 위험천만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Everybody was nervous. Could we reach the bottom or have we returned? Because some dives before they got problems with the battery systems by 1,600 meters. 탐사에 나섰다 사망한 잠수정 업체 대표의 부인 웬디 러시는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승객 중 최고 부유층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함께 숨진 감동적인 사연으로 유명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망자 5명은 국적도 배경도 다르지만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재벌가부터 탐험가까지 탑승자 5명의 행적을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중 한 명인 영국 사업가 해미쉬 하딩. 민간 항공기 서비스 회사 액션항공의 회장인데 3건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탐험가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함께 탑승한 프랑스 국적의 폴 앙리 나졸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타닉 탐사 전문가입니다. 타이타닉 잔해 독점 인양권을 가진 미국 기업의 수중 탐사국장을 맡아 탐사와 유물 발굴에 앞장서 왔습니다. 타이타닉에 남겨진 보석류 등 유물을 끌어올려 유족이나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Sur le Titanic avec deux camarades donc de mon équipe. Et bon, ça a été un moment assez inoubliable parce que on attendait ça depuis longtemps puisqu'on devait aller en 86, ça avait été reporté.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 일원입니다. 엄청난 부를 일궜지만 평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이들은 남극과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 등 오지 여행을 즐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수정을 직접 운항했던 스톡턴 러시는 잠수정 투어를 운영한 오션게이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험을 즐겼고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뒤 2009년 심해 탐사회사 오션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타이타닉 탐사를 위한 잠수정 개발 과정에선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규제가 혁신을 늦춘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the entire Unified Command,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초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NN은 잠수정이 출항 직후 외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산산조각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출항한 지 몇 시간 만에 미 해군이 폭발음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Güney Kore'ye asker gönderiyoruz, duymuşsunuz. Duydum binbaşı. Ayla? Baba. Ben onu da götüreyim, o zaman dönelim. Yeter! Geri geleceğim ve bu sefer hiç ayrılmayacağız.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튀르키 해군은 유엔 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튀르키 해군인 슐레이만은 후퇴하던 중 홀로 남겨진 5살 소녀를 발견해 부대로 데려왔다. 달을 뜻하는 튀르키예어 아일라를 이름으로 붙여주며 교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둘은 늘 함께했다. 그러던 1952년 슐레이만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지고 아일라를 가방에 숨겨 고국으로 데려가려다 발각돼 홀로 귀국한 슐레이만. 아일라는 튀르키 해군이 세운 고아원 앙카라 학교에 남겨졌다.
아는 것이라곤 튀르키예 이름이 전부였던 두 사람에게 서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6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숄레이만이 한국 참전용사 행사에 참가하면서 기적적으로 재회했다. 전쟁터에서 어려진처럼 끝까지 친딸처럼 보듬어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다시 K리그가 재개됩니다. FC 서울로 단기 임대됐던 황의조는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 경기를 끝으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전북과 강원은 새 사령탑의 데뷔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교체로 나와 예전의 골 감각을 보여줬던 황의조. 서울과 임대 계약이 6월로 끝나기 때문에 수원 삼성과 슈퍼매치가 K리그 마지막 경기가 됩니다. 황의조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유럽에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한 번 더 도전인 것 같아요.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수원FC와 강원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수원FC는 이승우가 직전 라운드에서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며 살아나고 있고, 강원은 새로 부임한 윤종환 감독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골 4개의 도움으로 브론즈볼을 받은 이승원을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승격팀 광주는 전북을 상대합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데뷔전을 치르는 전북도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입니다. 2위 포항은 인천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선두 울산은 대구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날이 더웠지만 주말과 휴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내일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은 31도, 모레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춘천과 홍천, 경기도 연천과 가평은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한 강원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벼락, 쌀락,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31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맛비는 모레 충청 이남까지,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시작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